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가 한일 수교를 했고 산업화에 성공하죠. 그러자 선거에 크게 이겼죠. 그래요. 그 민주당 계열은 절망에 빠져버렸죠. 민주공화당은 129석을 얻었는데 민주당 계열은 45석 얻었잖아요. 거의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떤 정치를 했냐, 민주당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는 선거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이 선거 전에 어떤 말을 했냐,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김대중이죠. 호남 부대접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치게 하죠. 경상도만 발전시킨다, 경상도 정권이다 이러면서, 경상도 정권 타도하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어떤가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먼 훗날 통하고, 그때 안 통하고 먼 훗날 통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통했을까 있다는 그런 말을 막 해도 이 시대 사람들은 너그러웠을까? 현 시대 호남민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설명했지만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쳐서 그렇지, 이 시대 사람들은 산업화를 한 번 겪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겪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전 얘기했죠. 식민지 시기 때 산업화를 겪었다. 그 일본과 교류하면서 산업화를 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뭐 식민지를 부산만 식민지였고 경상도만 식민지였고 호남 식민지가 아니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업화 효과도 잘 알았고, 또 산업화 하게 되면 농촌도 잘 살게 되잖아요. 한국 농민이 잘 사나요? 저기 농업 중심의 저기 그런 나라들 많죠, 동남아에. 어디가 잘 사나요? 농민도. 그 산업화 효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일본이 패망 이후 못 살게 됐고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김대중과 민주당이 그래요.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를 했지만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래요. 산업화를 하면 부산이 발전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죠. 식민지 시기 일본과 교류하기 전에는 부산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김해보다 작았다고, 사람 몇몇 살면서 그냥 몇몇은 아니겠지만 한 그래 어촌이었다고, 그냥 그 점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크게 잘못된 생각이 뭐라 했나요? 또 이제 경부속도를 얘기했죠. 어떻게 막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려 하려 했나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래서 부산과 경상도만 발전시키려 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얘기했죠. 도로를 놔버리면 수도권으로 흡수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경부고속도를 안 놓고 부산에 금융을 좀 발전시켰으면 부산은 상하이나 뉴욕처럼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부산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래요. 산업이 망가지죠. 경상도는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경상도가 경부고속도로 놓은 뒤로 1970년에 완공되죠. 현대건설이 본사가 어디 있었나요? 울산에 있잖아요. 서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삼성물산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1975년 어디로 가나요?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잡으라는 거예요. 삼성부산은 삼성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본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산에 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LG전자 당시 금성사였죠. 1976년 서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부산은 폭망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이 거의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효성그룹 본사 어디 있나요? 지금 원래 부산에 있었는데 서울로 갔잖아요. 대우그룹 본사 어디에 있었나요?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롯데그룹 부산에 있었는데 잠실로 가버리고 잠실로 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잠실이 강남이 됐잖아요. 그 좀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진그룹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갔잖아요. 부산이 그 당시 산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뭐 CJ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구미에 있었죠. 삼천자전거 창원에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부산과 경상도에 계속 남아있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지. 삼성그룹, LG그룹, 롯데그룹.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과 경상도가 발전했다.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과 경상도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좀 사실을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학 나와봤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요. 경험 속에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또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경상도나 부산이 발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보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산이 어떻게 됐을지, 경상도가 어떻게 됐을지. 그래요. 제철소 기술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항제철 수립도 봤죠. 돈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돈은 좀 마련했죠. 이런저런 이유로 마련했는데 뭐 일본과 수교도 하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기술을 줄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접촉하고 뭐 서독도 접촉하고 프랑스도 접촉했는데 기술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마지막으로 일본을 접촉했는데 일본이 주더라 기술을. 일본도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선박 산업 이런 거를.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돈을 준다고 줄 수 있는 기술이 함부로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줬다. 그래요. 왜 줬을까? 한국인들이 모르는 거죠. 역사를 날조된 역사를 배워서 일본인과 한국인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때. 또 아닌 사람들도 있죠. 싫어하고 막 투쟁하고 이런 항일 투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약 100년 전인 1884년 갑신전벽 때 한국의 개혁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군대도 좀 지원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친일 국가가 되면 이런 개혁을 우리가 약속하마 자금도 지원하고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약속이 100년 후 지켜진 셈이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약속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두 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간에
묵시적이었겠지만 또 언제 약속을 했을까요? 1937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날조도 역사를 가르쳐서 그렇지. 일본이 그때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쟁하죠. 광대한 영토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죠. 식민지까지 아니더라도 식민지를 만드는 게 사실이죠. 광대한 영토를 얻는데 동남아에 이르는 중국 그 핵심 도시를 다 점령하고 그때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 세력이 일본 협조하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이랬죠. 뭐 최남선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윤치호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국민들도 대부분 국민들도 그게 맞다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안 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국인들도 사실은 참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실은 전범종족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만 전범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잊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2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그래서 준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왜 진심으로, 뭐, 가까운 관계도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뭐, 목숨을 걸고 참전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잊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실상 식민지식이 1930년대 중반 한경남도 흥남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제철소가 한반도에 건설되었고 제철소를 바탕으로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렇죠. 낙후된 지역에도 제철소를 건설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박정희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를 함께 겪었다고 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박정희와 같지는 않았다. 그래요. 반대하는 애들도 있었죠. 한국은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연이어서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승만과 박정희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쭉 살펴보겠지만 박정희는 제철소를 수립하여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하지 못하거나 딴 국가 지도자는 식민지를 겪어도 그래요. 뭔가 좀 알긴 아는데 엉뚱하게 아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오쩌둥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낙후된 국가들이 많았지만 박정희처럼 제철소를 설립하여 중화공업을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한 이는 없었다. 대부분의 낙후된 국가들은 산업화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또 경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산업화의 경험도. 철 생산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도 순 엉터리였다. 철 생산을 해서 우리도 뭐 공업을 발전시켜야 됐어. 근대 국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오쩌둥이죠. 1958년 마오쩌둥은 소련이나 동독으로부터 어떻게든 제철소 기술을 확보하여 제철소를 설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을마다 뒤뜰 제철소라고 불린 대장간을 만들었다. 제철소를 보유한 제철소를 그래요.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과 동독이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처럼 기술 확보에서 제철소를 설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건가요?
이 대장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하고 이승만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승만도 만들 생각은 했죠. 근데 이제 박정희처럼 성사를 못 시켜서 그렇지. 그 사람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독립운동한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반일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하여튼 생각은 다 했다는 거예요.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마오쩌둥은 대장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엉터리니 당연히 대기근과 경제 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마오쩌둥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뛰어났던 거지. 한국인들도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마오쩌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포항제철 건설 때는 다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포항제철 건설 반대 세력에는 정치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었다.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장준하, 김영삼, 김대중이 있었고, 그 실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식인으로는 백낙천, 함석헌이 있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외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찍어준 걸 보니까 맞을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뭐 악연이나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포항제철 건설에 찬성한 이들도 있었다. 기업인으로는 박태준이 있었고 지식인으로는 김만재와 이승윤이 있었다. 그래요. 있었다고 하죠. 박태준은 제철소 건설을 국가산업화의 핵심으로 보고 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을 접촉했고, 김만재와 이승윤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자립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격돌을 볼 수 있으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승리로 포항제철은 성공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렇죠. 정치인 김명삼, 김대중은 빠지지 않고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일에 늘 반대했으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대표 인사들이 맞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산업을 번영시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 개인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눈꼽맞이도 없었던 사람들을 그런 내릴 수 있다. 그렇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뭐 하겠다면 전부 반대하잖아요. 한일수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부터 포항제철 건설까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70년대나 80년대 집권하면 됐겠냐는 거예요. 포항제철이 건설됐겠냐는 거예요. 73년에 완공되는데 한국은 아주 못 살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 이상한 국가가 되어 있겠죠. 또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또 공산화되면서. 다행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이 열심히 해서 근대 국가 됐다. 산업화했다. 포항제철 없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지, 과연 될 수 있었겠는지. 다 반대했는데 이 사람들.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 이제 몇 가지 주요 사건을 봐야 되겠죠. 이 시기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또 보는 거예요. 박정희는 1966년 월남 파병을 결정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프랑스를 독립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죠. 바오다이 정부를 수립한 적이 있었다. 일본이 패망하자 공산주의 세력을 이끄는 호찌민은 바오다이 정부를 전복하고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일본이 패망하자 프랑스는 식민지 회복을 위해 베트남에 진입했고 1946년에서 1954년까지 전쟁했다. 일본이 프랑스를 쫓아냈죠. 베트남이 좋은 일 한 거예요. 쫓아낸 뒤에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과적으로 알 수는 없다만은 독립을 시켜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다시 식민지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었죠. 저항하면서 독립했다는 거예요. 1956년, 응? 1954년이겠죠. DMBM4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전쟁은 끝났고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베트남에도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격돌하고 있었다. 어느 나라에나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있죠. 근대화 세력이 있죠. 그래요. 그리하여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었고 남쪽에는 응호 딘지엠이 이끄는 근대국가가 수립됐다는 거예요. 그럼 응호 딘지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요? 농업 중심의 국가잖아요. 이승만을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연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생 국가들은 공산주의 세력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 개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호 딘지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남베트남에는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베트콩이 정글이나 마을에 숨어 군대나 관공서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베트콩의 지휘관은 주로 북베트남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고 베트콩의 주력 부대는 이들에 의해 훈련을 받고 전쟁을 치렀다. 제법 많은 남베트남인들이 베트콩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당시 남베트남은 농업 중심의 국가였다. 베트콩은 누가 베트콩이 했을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콩이 마을에 숨어서 정글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했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와 다르게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고 70%에 이르는 농민이 소작농이었다. 당시 한국과 비슷하죠. 낙후대 농업국가들이 되게 비슷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근대국가 수립에서 이 시대에는 핵심이 뭔가요? 농지개혁이었다는 거예요. 혼란이 커지면 농지개혁을 우선 단행해야 하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남베트남 정부는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고 농지개혁을 원하는 남베트남인들은 베트콩에 가입하여 게릴라전을 펼쳤다. 누가 베트콩에 가입하나 그걸 잘 봐야 됐다는 거예요. 70%가 소작농민 이상 농지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베트콩에 참여하겠죠. 미군정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미군정이나 그래요. 남베트남 정치 지도자는 이승만은 알았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군정도 알았고. 대혼란이 지속되면서 농지 개혁을 하지 않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주변국들이 공산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군을 파견했다. 그래요. 농지 개혁을 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던가 또 미국도 농지 개혁을 하게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40년대 파견 당시 하즈의 미군정과 미국 정부는 1960년대 파견된 미군정과 미국 정부보다 유능했다. 하즈가 얼마나 유능했어요. 농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딱 수립해서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이승만이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1960년대 미군정과 미국은 어떠했나요? 무능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했으면 되는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파병해 줄 테니까 농지 개혁해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베트콩이 되지 이렇게 분석도 안 하고 그래요. 하면 하는 거지. 1940년대 미군정과 미국 정부가 더 유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았던 거죠.
시대적 과업도 알았고, 또한 당시 농지개혁을 단행한 한국 정부의 수장 이승만은 이전의 베트남 수장 바오다이나 남베트남 수장 응원 딘지엔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다. 아니 그 남베트남 수장을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농지개혁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베트남도 공사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한국처럼. 미국이 몇 년을 도와주나요? 1965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도와주잖아요. 아주 무능한 인물이었던 거죠. 한국 사례를 봤어야지. 아니 당연히 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처리했지, 한국은 어떻게 잘 수습했지, 그걸 봤어야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이 1965년 남베트남에 파병하고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자 박정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32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파병했다. 엄청나게 파병했죠. 한국이 기여를 많이 했어. 당시에 뭐 미국이 많이 도와줬지. 33개국이 참전했지만 32만 명씩 이렇게 파병한 나라는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32만 명을 파병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잖아요. 이는 54만 명을 파병한 미군담가는 대군이었다. 엄청나게 파병했죠. 32만 명. 그 다음으로 많이 파병한 국가가 태국인데 12,000명이었다. 그래요. 남베트남에 승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당시 윤보선, 장준하, 김준현 등 야당 대표이사와 야당들은 파병을 반대했다. 파병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없었지만 1967년 선거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은 군대 파병을 지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파병을 반대했을 리는 없죠. 67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압승했잖아요. 파병하면 안 돼 이러면 이렇게 압승할 수가 없는 거죠. 찬성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바로 전에 했던 거니까.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면 박정희나 민주공화당은 압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미군과 근대화 세력에 속하는 국가들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니 한국 역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전국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파병해야지. 32만 명이나 파병해도 뭐 반대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전체 국민은. 그리하여 박정희는 32만 명의 대군을 파병했던 것이다. 물론 산업화에 몰두하던 박정희는 미국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승낙을 받았다. 또 조건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받기로 했고, 그렇죠. 베트남 전쟁도 좀 북한이 침공 시 미국이 즉시 개입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럼 한국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바로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개입할게요. 약속을 해주겠죠. 또한 병력 수송, 무기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하고 물자 공급 등의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래요. 또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차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수락했다. 다 수락했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인 병사에게 급여로 약 월 80달러 정도를 지급했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한국인 평균 급여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전해진다. 196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108달러였으니 사실이다. 1년간 108달러였죠. 1인당 GDP가. 뭘 것과 한번 1인당 GDP 관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대충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1년간 GDP가 108달러인데 월 급여가 8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10,000달러가 넘죠? 10,000달러 가까이 되죠. 1인당 GDP는 연기준이니 환산하는데 조정하면 대략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 당시 월 평균 급여의 한국인들의 10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베트남 파병으로 100억 달러 이상이 한국에 유입되었다.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졌죠. 100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 때 일본은 무상과 유상을 합쳐 5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때 예산이 한 60%라 했죠. 근데 100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20배나 큰 외화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물론 이제 달러 가치 하락을 고려한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큰 외화가 유입되었죠. 한 10배 정도는 되죠, 그래도. 이 자금은 또한 기업에 대출되어 산업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되어 한국의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협력한 기여를 하였다. 베트남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큰 기여를 한 거예요. 100억 달러.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 월남전이 한국의 산업화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외화가 들어와야지 뭘 할 수 있나요?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화가 중요했던 거예요. 당시 한국이 기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직 그 당시에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매를 해서 산업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산업시설은. 그래서 외화가 중요했던 거예요. 큰 기여를 했던 거예요. 왜 외화가 중요했냐? 그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산업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고급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기술이 없어서 구매를 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화가 중요했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